네, 안녕하세요. 디파이와 영지식 증명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준비하게 된 정현이라고 합니다. 모두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에서는 디파이 서비스에서 영지식 증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간단한 아이디어들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앞에서 이제 지훈님께서 영지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좀 더 디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영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먼저 디파이의 시장 현황을 알아보고 디파이 서비스들, 대표적인 랜딩 서비스랑 그리고 덱스 서비스에 대한 로직들을 간단히 살펴본 이후에 그 디파이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을 영지 증명이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간단하게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간단하게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인 저를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현재 바이프로스 테크놀로지 팀에서 디파이 대출 서비스인 바이파이의 프로덕트 매니저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리서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블록체인 학회인 디사이퍼에서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디파이 리스크 분석팀에서 학회원으로 이제 컴파운드 분석 시리즈를 미디엄에 연재를 하고 있어요. 이 컴파운드 분석 시리즈는 이제 하이 레벨부터 로우 레벨, 이제 코드 단까지 모두 다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는 미디엄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영지식 증명 연구팀의 팀장을 맡으면서 블록체인과 영지식 증명 시리즈를 연재를 하면서 제로널리 서울이랑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는 사실 되게 제 위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디파이 서비스를 직접 운영을 하는 회사에서 PM을 하고 있다 보니까 리서치를 하거나 디파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런 리스크들 중에서 이거는 영지식 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고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지식 증명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디파이의 탄생 배경과 정의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디파이는 이제 타입 중앙화 금융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15년도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처음 봤는데 제가 그때 토스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스를 쓰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보면서 그냥 이게 토스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송금만 해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물론 지금은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다양한 메인넷 덕분에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금융 기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됐지만 블록체인을 금융의 기능으로 한정지어서 보면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비트코인은 송금 기능, 사용자가 직접 송금을 요청했을 때 해줄 수 있는 송금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은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코드를 통해서 자동화 기능을 넣어서 이제 예약 송금이나 자동 이체 등을 할 수 있도록 좀 확장을 하고 여기에 디파이는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능을 포함해서 보다 확장된 금융 서비스, 은행뿐만이 아니라 증권가에서 했던 많은 금융 서비스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확장된 금융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백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제 이더리움이 처음으로 솔리디티,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얘기를 하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첫 번째 유즈 케이스는 금융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확장된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가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의 첫 번째 유즈 케이스의 시장 가능성을 증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이에서도 많은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많은 금액들이 사용자들이 예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장 성장 지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많은 디파이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어떤 디파이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TVL이에요. TVL은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해서 TVL은 디파이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가치가 보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TVL 값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 디파이 서비스가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의 많은 자산들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같은 디파이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출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하락하면 이 TVA 지표도 함께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면 이 지표도 함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지표를 더 확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더락드예요. 이더락드는 이 디파이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이더가 보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이더락드는 개수, 이더의 개수로 보여주는 지표라서 이더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제가 이 두 사진이 같은 날 동일한 시점의 지표를 캡처를 해온 건데 보면은 지금 이더락드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TVL에서는 가치가 급격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더락드에서는 실제로 그 떨어지는 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디파이의 성장 지표를 할 때 이 두 가지 지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이제 디파이 섹터들, 디파이의 많은 종류들이 얼마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TVA가 이더락드 모두 가장 많은 자본을 유지하고 있는 디파이 서비스들이 이제 랜딩, 대출 서비스들이 가장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덱스,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가 두 번째로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파이 소개에서는 이 랜딩, 대출 서비스와 덱스, 이 탈중앙화 거래소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컴파운드와 유니스왑의 로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로직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어떠한 리스크들과 함께 여기서 영지 증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컴파운드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컴파운드는 과담보 대출 서비스예요. 이걸 시중은행에서의 동작이랑 비교를 하면 저희가 은행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현물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디파이화, 블록체인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든 서비스가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C8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담보로 현금을 했다면, 현금을 대출했다면 디파이에서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다른 암호화폐를 대출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그 로직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뒤에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더의 가격이 100다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컴파운드는 현재 이더 10개와 다이 3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각각 이더 풀, 다이 풀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더 풀 10개, 다이 풀 3000개를 보관하고 있는 컴파운드의 이더의 담보 비율이 70%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부동산을 은행에 맡긴다고 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라고 10억을 다 현금으로 대출해 주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처럼 컴파운드 서비스에도 각각 이더와 다이 토큰이 담보로 예금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 얼마큼까지 빌릴 수 있는지 그 비율을 결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파운드가 결정하는 고정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앨리스라는 사용자가 자기가 1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담보로 다이를 대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리더를 먼저 예금을 컴파운드에 합니다. 그리고 30다이를 대출하기 원해서 30다이 대출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이 이더의 월렛에는 0이더와 30다이, 다이가 지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지금 원래는 70다이까지 빌릴 수 있는데 30다이를 빌렸고 되게 간단한 로직으로 이더로 다이를 지금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사용 영상도 함께 보실게요. 먼저 사용자는 자기가 예금을 하고 싶어 하는 토큰을 고르고 예금량을 결정을 합니다. 예금량을 결정을 한 다음에 서플라이라는 예금을 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이제 예금이 다 되면 대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금의 잔액이 기존보다 좀 늘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넘어갔네요, 교수님.
예금이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이를 한번 대출을 해볼게요.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대출량을 입력을 하고 대출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요청을 하면 마찬가지로 트랜잭션이 처리가 되고 이제 사용자의 월렛에 10다이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이게 캡처본이거든요. 지금 10다이가 버로우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더를 담보로 다이를 대출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토콜이 컴파운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타이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을 볼게요. 유니스왑은 암호화폐 수합, 그러니까 환전 서비스예요. 은행을 비교로 하면 이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죠. 이거를 디파이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 법정 화폐끼리의 환전을 도와줬다면 디파이에서는 암호화폐끼리의 환전을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이 환전을 할 때 이 환전을 해주는 주체가 고민해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사용자가 달러를 가지고 원화로 환전을 하려고 하면 이 은행은 원화를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원화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1달러를 원화의 몇 개의 원화로 환전을 해줘야 되는지 그 가격 기준, 교환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교환가치, 그러니까 1달러가 얼마인지, 몇 원인지를 결정하는 건 사실 중앙기관이랑 금리가 하죠. 그래서 은행은 이거를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디파이처럼 그런 교환 가치를 결정해주는 중앙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이 A 암호화폐를 B 암호화폐로 환전을 요청했을 때 몇 개로 해줘야 되는지라는 가격을 교환 가치를 결정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유니스왑은 이거를 AMM, Automatic Market Maker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걸 자동화를 시켜요. 그래서 오늘은 그 AMM을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앨리스라는 사용자가 지금 이 리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를 다이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유니스왑에서 이더와 다이 풀이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풀에는 이더 10개랑 다이 10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몇 이더를 입금했을 때 몇 개의 다이를 주도록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AMM이라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 방법은 처음에 되게 간단해요. 먼저 이더의 개수와 다이의 개수, 각 토큰의 개수를 곱한 값을 이 풀의 상수라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 10하고 1000을 곱해서 만이라는 상수가 결정이 됐어요. 앞으로 유니스왑은 이 풀 안에서 사용자가 이더를 환전을 요청을 하든 다이로 환전을 요청하든 어떤 거래가 있더라도 저 상수값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가 이 리더를 다이로 환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이 리더를 입금을 합니다. 그럼 이제 유니스왑 입장에서는 이 사용자가 이 리더를 입금해서 지금 개수가 11개로 늘었네? 그러면은 저 만이라는 상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다이는 몇 개가 남아있어야 되지? 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만을 11로 나눕니다. 그럼 909가 나오죠. 그러면 유니스왑은 결정적으로 이 앨리스가 1이라는 한 개의 이더를 입금을 했을 때 909개의 다이를 남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1000개에서 909개를 뺀 91개를 사용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AMM이라고 하고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이 리더를 입금을 해서 91개의 다이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사용 로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이더를 다이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어떤 교환을 할 것인지 토큰을 각각 정하고 개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유니스왑에서 먼저 몇 개의 다이로 바꿀 수 있는지 계산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2개의 값이 잠긴 트랜잭션을 보내서 블록에 처리를 합니다. 그럼 제가 성공적으로 다이를 교환을 하고 다이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타이중앙화에서 이더를 다이로 환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지직 증명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영지직 증명은 어떤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모든 참여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참여자는 이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게 검증된 증명만으로도 이 정보들의 유효성을 납득할 수 있게 도와준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암호학이
블록체인에 적용이 되면 블록체인은 크게 두 가지 이점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 유지입니다. 이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 유지의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GKC를 가지고 왔어요. 이 GKC는 GK 스나크라는 영지 증명을 사용을 해서 코인의 양, 그리고 전송하는 코인의 양과 받는 사용자의 주소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더스킨 같은 이제 GKC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이 거래 내역에서 모든 사용자는 이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체인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 트랜잭션이 유효하다는 것을 검증을 했으니까 이게 유효한 거를 검증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용자들이 이 사용자가 지금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맞는 거래야. 그래서 우리는 블록체인에 기록해도 돼. 라고 납득을 하고 합의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효한 거래 내역임이 검증이 돼서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 유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장 솔루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인데요. 이 예시로 GK 롤업을 가지고 왔어요. 롤업이라는 게 이제 뭐 GK 롤업, 옵티미스틱 롤업 다양하게 있지만 롤업은 보통 이 오프체인 상에 있는 대량의 전송을 하나의 거래 내역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들을 롤업이라고 합니다. 이 GK 롤업은 이 GK 스나크라는 영지 증명을 사용을 해서 이 오프체인 상에 있는 다양한 거래들을 하나의 거래 내역으로 묶어서 한 번에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것 또한 온체인 검증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얘가 어쨌든 스마트 컨트랙트로 검증을 했는데 true네? 맞는 값이 나오네? 그러면은 굳이 오프체인에 있는 이 거래 데이터를 모두 다 확인하지 않아도 나는 믿고 이 트랜잭션을 납득할 수 있어. 이 트랜잭션이 맞다고 납득할 수 있어 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오늘 이 발표에서 준비한 영지증명 사실 이 내용이 다예요. 너무 하이 레벨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영지증명이 이 유효한 거래가 뭔지 제가 이게 결과론적 얘기를 했는데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리들은 제 개인 게시글, 미디엄 게시글에서 더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구글에 영지증명을 치시면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시글을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디파이 앱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영지 증명이 블록체인에 적용돼서 갖는 특징들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이슈를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작년부터 많이 대두가 되었던 타이중화 거래소의 프론트러닝 혜택을 보완을 할 수 있겠다였고, 두 번째는 대출 서비스의 소액 청산 이슈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리스크, 각각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론트러닝 어택입니다. 이 프론트러닝 어택은 사실 유니스와뿐만이 아니라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일어나게 되는 공격 중에 하나예요. 이 공격은 이제 채굴자의 블록 생성 방법이랑 거래 투명성을 악용해서 하는 공격 방법인데요. 먼저 이 어택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블록체인에 트랜잭션을 요청했을 때 어떤 과정으로 이 트랜잭션이 처리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바로 블록에 담겨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멤풀이라고 하는 펜딩 과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 채굴자가 가스비가 높은 트랜잭션들을 순서대로 모아가지고 블록을 만들고 블록체인에 연결을 해서 이 거래가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가스비가 낮게 측정이 되면 이게 펜딩이 오래 걸린다, 처리가 너무 늦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로직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멤풀에 있는 트랜잭션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트랜잭션의 내용을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프론트 러닝 어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앨리스라는 사용자가 유니스왑에서 6개의 이더를 다이로 환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더 클릭, 다이 클릭해서 나 6개 이더 예금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유니스왑이 자동으로 375개, 너는 375개 다이를 환전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고 이걸 트랜잭션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이 멤풀에 있는 사이에 지금 밥이라는 공격자가 나타나서 앨리스가 지금 6개 이더를 바꾸려고 하네? 그러면 나는 앨리스보다 먼저 교환을 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가 지금 2개인데 이거 먼저 바꿔줘 하고 167개의 다이를 계산해서 트랜잭션을 요청을 해요.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은 앨리스의 거래보다 먼저 처리되게끔 하기 위해서 가스비를 아주 높게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록에 담겨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앨리스의 트랜잭션은 사실 실패가 돼요. 왜냐하면 앨리스가 나 6개의 이더로 375개의 다이로 바꿔줘라는 거는 풀의 상태가 이더 100개, 다이 1000개일 때 만들어진 계산이거든요. 이게 밥의 거래가 먼저 처리가 되면서 이 풀에 대한 현황이 토큰의 개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6개 이더가 375개의 다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요청을 할게 하고 6개 이더를 바꾸려고 계산을 요청을 하면 지금 12개와 833개의 풀에 대해 교환, 아까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277개의 다이로 바꿀 수 있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럼 보면은 지금 제가 원래 6개 이더로 바꾸려고 했던 것보다 더 적은 다이의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앨리스가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밥은 어떤 걸 하냐면 지금 가격이 올랐잖아요. 이게 밥이 바꾸는 시점에 다이의 가격이 0.0119 이더였는데 앨리스가 6개 이더를 바꾸면서 다이의 가격이 0.0216 이더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밥은 여기서 바꾼 167개의 다이를 이더로 교환을 해서 이 이더의 차익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론트러닝 어택이 그냥 단순하게 모든 거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환전을 한다라는 거는 이더를 다이로 바꾼다는 건 이더를 팔고 다이를 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더의 가격이 떨어지고 다이의 가격이 지금 오른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지금 이 앨리스라는 사용자가 되게 많은 이더를 교환을 해서 다이의 가격이 오르겠네? 그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차익을 먹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이 프론트 러닝 어택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부터 다시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멤풀에서 블록에 담겨서 거래가 처리가 되기 전에 이 거래, 앨리스의 거래를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비가 높은 것부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의도적인 가격 조작,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가격 조작으로 앨리스라는 사용자가 수업을 위해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가스비 문제인데 이 가스비는 제가 여러분한테 막 명시할 만큼 엄청 딥한 리서치가 된 게 아니라서 그냥 이야기로만 드리면 디파이 한참 붐일 때 가스비가 너무 비싸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었잖아요. 근데 이 가스비를 오르게 하는 주체가 사실 이런 프론트 러닝 어택 때문이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랜잭션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는 시점에 어떤 그 밥이라는 공격자가 프론트 러닝 어택을 하기 위해서 가스비를 일시적으로 높게 올려요. 몇 개의 거래가. 그러면은 그렇게 높게 처리된 트랜잭션부터 먼저 처리가 되니까 그 뒤에 있는 사용자들이 자기 트랜잭션 처리가 계속 밀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거 왜 가스비가 지금 없어가지고 가스비가 낮아가지고 내게 처리가 계속 느리네? 그러면 가스비를 더 높여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 프론트러닝 어택을 하는 공격자들이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인 가스비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가스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리서치 시각이고요. 어쨌든 이런 가스비 문제도 이런 프론트러닝 어택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영지식 증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나눌게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이게 멤풀에 담긴 거래를 먼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이라면 그러면 앨리스가 거래하고자 하는 토큰의 개수를 숨겨버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숨기는 정보를 앨리스가 전송하려는 이더의 개수와 유니스왑이 앨리스에게 지급하려는 다이의 개수를 숨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정보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논리적인 정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프로프를 만들기 위해. 그러면 어떤 것들을 검증하면 이 정보를 숨긴 채로 이게 맞는 거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제가 프루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우선 자기가 전송하려는 만큼의 금액을 앨리스가 이미 가지고 있다. 전송 후 잔액이 0보다 크다. 유니스왑도 마찬가지로 다이를 지급한 후에 잔액이 0보다 크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하면 되겠다.였고, 세 번째가 앨리스가 전송한 이더의 그 법정화폐 달러의 가치가 유니스왑에 지급하려는 달러의 가치와 같다라는 것도 함께 증명을 하면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간단한 아이디어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PM을 좀 하다 보니까 요즘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절대 세상에는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절대 새로운 게 아니다. 누군가는 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구현을 하던가 연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로 구글링을 해봤어요. 이 프론트러닝 어택을 영지 증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지. 근데 의외로 구현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지 증명에 관심이 되게 많지만 영지 증명은 특히 블록체인 단에서 적용하기에 대해서 너무 허들이 많아요. 블록체인이 너무 비효율적인 연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가스비가 높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영지 증명이 블록체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많은 허들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했을 때 갖게 되는 페인 포인트, 허들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전히 거래는 가스비가 높은 것부터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앨리스가 이렇게 토큰의 개수를 숨긴 채로 트랜잭션을 처리하더라도 이제 밥 같은 공격자가 아니라 그냥 선량한 사용자가 사용자의 거래가 우연히 먼저 처리가 되거나 가스비를 많이 넣어서 처리가 된다면 이 프루프에서 세 번째의 값이 유효하지 않게 돼서 이게 결국 실패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니스왑에서는 어떤 순서가 상관없이 앨리스의 거래가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더라는 이더리움 상에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영지 증명 구현할 수 있게 만든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데 거기서도 고민을 했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계정을 잠궈버려요. 앨리스의 거래가 처리되기 전에 나 거래할 거야 너네 유니스왑 거 가지고, 그러면은 나 너네 걸로 거래할 테니까 우선 다 잠가, 내 거래가 처리되기 전까지. 약간 이런 식으로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기도 하지만 사실 유니스왑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들일 이유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청산 불이행이에요. 이런 랜딩 서비스, 대출 서비스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게 이 청산입니다. 그래서 이 청산이 어떤 과정에서 왜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앨리스가 아까 앞에서 이 리더를 예금을 해서 30다이를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시점의 가격이 이 리더는 100다이였고요. 그리고 이더의 담보 비율이 아까 7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더의 담보 비율이 70%라는 거는 내가 이 리더를 예금하면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게 70다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이 리더의 가격이 40다이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담보 비율에 의해서 내가 입금한 이 리더로 최대 대출 가능액이 28다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앨리스가 대출한 30다이보다 더 30다이가 지금 대출 가능액을 넘었죠. 그럼 이때 청산이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럼 청산 누가 하냐면, 기존의 은행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경매에 내놔서 부동산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디파이 쪽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주체가 서비스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제3자에게 맡깁니다. 그 사람들은 청산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청산 대상이 된 트랜잭션을 보고 청산자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밥이라는 청산자가 나는 지금 20다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이 앨리스의 거래가 청산 대상이네. 내가 20다이를 지불을 하고 얘 거를 앨리스의 거래를 부분 청산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다이를 상환을 하면 그 시점에 맞는 이더의 개수를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컴파운드 같은 랜딩 서비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산자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사람들이 청산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만들어야 해요. 그 요인들을 만드는 게 이제 청산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밥이라는 청산자가 청산한 금액의 10%를 우리가 수수료처럼 너한테 인센티브를 줄게 라는 서비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밥이라는 사용자가 20다이를 상환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청산 인센티브가 10%니까 22다이에 해당하는 0.55 이더를 컴파운드에서 줍니다. 그러면은 이 청산자는 지금 20다이의 청산으로 0.05 이더의 만큼 이익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청산 불이행이라는 건 뭐냐면 청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자가. 이 청산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랜잭션을 굳이 청산하지 않는 거예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청산으로 얻는 토큰의 가격이
하락 위험이 크다. 막 이더가 미친 듯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거를 이더로 인센티브를 얻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20바이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청산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이거를 처리하고 이거를 다시 달러로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의 가스비가 더 큰 경우에도 청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청산 인센티브, 청산 수익은 사실 청산금에 비례를 해요. 그리고 이게 내가 20다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10개의 트랜잭션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개의 트랜잭션만 청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산을 할 때마다 가스비는 계속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액 청산이다. 이제 내가 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도 이 거래 자체가 되게 적어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청산 인센티브가 되게 적다. 가스비보다 더 적다 하면은 이 청산 유인 요인이 사라져서 이런 소액 청산들이 청산이 되지 않고 남게 되는 리스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으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지불하는 비용보다 적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대출금에 청산을 하지 않으면 이 다이를 예금한 사용자가 자기가 원할 때 금액을 출금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은행이 제 예금한 돈으로 뭐 어떤 기업 대출도 해주고 어떤 사람들 대출도 해주고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출금 안 갚아요. 근데 은행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청산도 못 해줘요. 막 그래서 제가 돈을 빼려고 하는데 돈을 못 뺀대요. 돈이 없어서 은행에. 사실 은행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요인이 가장 은행을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가지고 갈 리스크 중에 하나고 사실 이건 디파이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틀렛이라는 디파이 리서치 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컴파운드 프로토콜이 가질 수 있는 마켓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게 뭘까? 결과적으로 청산을 하지 않아서 예금자가 자신의 돈을 못 돌려받을 때 이런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영지 증명으로 해결할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소액의 청산 트랜잭션을 뭐 레이어 2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GK 롤업을 처리해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청산 트랜잭션을 모아서 한 번의 트랜잭션으로 성공을 시키면 가스비는 한 번만 나오고 이런저런 청산 소액의 그 거래들을 모아가지고 청산금은 높이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데 가스비는 줄일 수 있겠다라는 드래프트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검증은 어떻게 할까? 온체인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프루프를 검증을 하고 레이어 2에 있는 이 소액 거래들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면 나는 이것들을 작은 가스비로 한 번에 청산을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해결하기 어려울까? 그러니까 랜딩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왜 굳이 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컴파운드 등 대출 서비스는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프루프를 검증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소액의 경우 발생을 하게 돼요. 가스비보다 더 작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그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가 출금 시 진짜 문제가 될 때는 모든 참여자들이 나 컴파운드 이제 못 믿겠어. 너 또 해킹당했네 못 믿겠어 하면서 모든 자금을 빼내지 않는 이상 이런 소액 금액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랜딩 서비스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를 구현하는 것은 비용 대비 임팩트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드릴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아주 작은 인사이트라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지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영지 증명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영지 증명을 적용하기까지 어떤 허들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제 간단한 아이디어들을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